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호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기엔 다소 부족한 시간이지만 분명한 변화들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영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광진 부시장님, 예. 역대 최연소 광주부시장이라는 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기대와 우려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난 1년 부시장으로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했었는데요. 그때 많이들 이제 하는 말 중에 비서관의 헌신은 권리가 아니다, 의무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부시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공은 이제 시장께 많이 돌리고 또 시민들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믿고 그동안 문제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키를 잘 조정하는 일들, 그게 아마 지난 1년간의 부시장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기정 시장님하고 이렇게 1년을 발맞춰 가셨는데 그러면 헌신하셨다니까 그러면 강기정 시장의 1년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또 도드라진 걸까요? 사실 1년 전 선거를 치룰 때 많은 시민들이 5+1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광주의 밀린 숙제를 좀 잘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1년의 시간으로 5+1의 사업들은 거의 다 약속을 지켜낸 것 같고요. 물론 +1로 약속했던 군공원 같은 경우는 최종 도장을 아직 안 찍었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관행과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의 시간을 좀 가져달라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기득권과의 갈등도 있고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갈등, 불통, 소통의 미흡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시민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위해서 화살을 맞고 헌신하고 있었던 1년이라고 보여지고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14년 만에 100만 평의 국가 산단을 유치한 것 그리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미래차와 반도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높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꿀잼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하는 부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진성 교수님께서는 우리 김광진 부시장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로 이제 동의하고 특히 묵은 숙제들을 어떻게든 이제 매듭 짓고 마무리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도를 좀 나간 측면에서는 모두들 대부분 동의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덧붙일 부분은 없는데 오히려 더 저는 이게 이제 중앙 언론이 워낙 이제 강하고 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고 지방에 사는 시민들조차 중앙에서 다루어지는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슈와 관련된 주도권을 계속해서 쥐고 끌고 가셨다는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획기적인 돌봄 시스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보면 미리 예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도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많은 혜택들을 지금 누리고 계시고 더 앞으로 촘촘하게 이제 확장되어 가야 될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 노이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변화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묵은 숙제들을 먼저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대학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제에 이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범 사업 지역을 이제 선정하는 라이즈 사업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광주시가 그 고등
대중교육 정책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다소 늦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라이즈 사업 선정 예비 사업 예비 지역에서도 이제 선정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우리 이영길 기자가 보기에는 네. 강기정 후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뭐 묵은 숙제 해결이라든지 사안에 대한 매듭 짓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다시 반복하기는 그렇고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매듭을 짓고 또 어떤 숙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수적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 당사자 간의 이 좀 대화라든지 어떤 해법 모색, 서로 간 이해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측면들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회산에서 시의회와의 갈등, 뭐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보육교사 문제 여전히 지금 농성 중인데요. 이런 것들도 또한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국노총과의 어떤 갈등도 표면화돼서 드러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정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무슨 갈등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 터져 나온 데를 갈등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좀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져 나온 갈등을 우리 부시장님이 봉합을 해주시면. 예, 뭐 그걸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책을 해보면 가장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 집행도 다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면 1층에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고용을 연장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만 또 다수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정 채용의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또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안에서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갈등이 없이 매끄럽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은 참 쉬운데 그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조금 더 소통하고 그러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시의회와의 갈등은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조금 더 미리 소통하고 기존의 의회도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조정하시는 물리적인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았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다른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나 단체 분들과의 주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뭐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시청 앞에 천막 농성을 하셨습니다만 44일 만에 스스로 그냥 철거하셨어요. 더 이상 하는 것이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도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 합리적으로 논쟁해서 합의할 거는 합의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로 간의 조정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부시장께서는 아까 그 광주를 문화도시 광주를 꿀잼 도시로 1년 동안 변화시키게 노력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진성 교수님은 1년 동안 꿀잼 도시 광주의 모습 혹시 변화된 거 어떤 부분에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뭐 1년 만에 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 않겠죠. 특히 이제 광주가 노잼 도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이 대자본이 들어와서 뭔가 대형 뭐 유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놀거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차차 뭐 지금 이제 복합 쇼핑몰 유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 중이니까 앞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재미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돈 내고 즐기는 거라든지 좀 편협하게 보는 측면에서 이제 노잼 도시란 말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면 제가 이제 동부에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이 되면 정말 놀랄 정도의 다양한 서브컬처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오던 광주 지역 자체의 나름의 재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세대들이 즐기고 있는 것을 이제 못 즐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는데 앞으로 그 재미의 다양성과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놀거리들이 이제 시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면 이런 오명도 언젠가는 이제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영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잼 도시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노잼 도시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시가 노잼 도시를 해소할 수 있는가? 광주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바꿔낼 수 정말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사실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서브컬처를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있는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좀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고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비엔날레에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전히 사실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다가가기 좀 어렵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 또 일각에서 너무 쉽다 뭐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 조정하고 조율해내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큰 성과를 냈다 지금까지 이런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도시의 문제와 노잼도시의 문제는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주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광주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고 문화 중심 도시고 뭐 ACC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트 회계라고 하는 것이 광주로서는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중심으로 문화 사업비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큰 건물을 짓는 것밖에는 예산 집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가 집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시 단독으로 문화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고 국비가 오는 아트 사업의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들 느낌에서는 작은 시군에서도 하는 무슨 축제나 뭐 이런 것도 잘 못 열어준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문체부랑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트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말고 광주 안에서의 포션을 일반 예산과 아트 예산으로 좀 분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트 회계 이야기하셨지만 솔직히 이제 광주 시민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건 복합 쇼핑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합 쇼핑몰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곳의 기업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고, 근데 그 중에서 롯데는 현재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 아시는 것처럼 현대는 전남 일신방직터에다가 현대백화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신세계는 어등산에다가 신세계의 스타필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복합 쇼핑몰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세계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세 개의 공간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어등산 같은 경우는 아마 7월이나 8월 초 정도 되면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신세계가 제시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혹시 제시할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의 공모를 통해서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대의 공간은 지금 뭐 국제 공모까지 거의 이루어져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절차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복합 쇼핑몰을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일부는 좋은데 일부에서는 또 빨리 하다 보면 좀 중간에 뭘 빼먹고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두 집단이 나뉘고 그 두 집단이 다른 염려를 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추진이 제대로 되는 거냐, 성사되는 거냐,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하는 거냐 이런 염려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추진이 잘 되면 이거 뭔가 짬짬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너무 기업의 이익을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니냐, 또 일반 서민들이 여기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중간에서 이제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미지를 잘 뭔가 잘 관리를 하시는 건데 뭔가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면 이제 시민들은 안심을 할 텐데 뭔가 자꾸 기업 편을 든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이 필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의 도로를 달라고 하는 거고 그 필지 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방 일신방직 같은 경우도 큰 준공업 단지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바꿔주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사업자에게 상당히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어등산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상업지구를 이렇게 대폭 늘려준다고 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으면 어떻게 이것을 환수받아올 것인가? 이 사업자들이 가져온 이익들을 어떻게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편익을 얼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광주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특혜 논란이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당연히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광주시에 쏠린 이목은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더 늘려올 것인지 그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가 앞으로 이제 남은 상황에서는 복합 쇼핑몰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시민의 이익을 그 협상 내에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를 좀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3사가 도망가지 않게 하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걸 계속 끌어오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게 이제 광주시인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광주시는 그동안에 여러 광주시에서 벌어졌던 공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예를 들면 현대가 제시했던 안 같은 경우도 시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러 이제 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 명의로 조례 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련자 분들이 필요하시면 배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편까지 조례안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우리 뭐 반도체 공장에 들어온다면 100만 평의 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줘야지 그걸 무조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면 특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처럼 당연히 시민의 공익이 증가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방직 같은 경우도 땅값의 상승분과 관련해서는 50에서 60%를 공공환수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려고 시가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지자체와 기업 간의 문제만을 넘어서서 저희가 이게 또 대통령의 공약이시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관련한 도로를 내거나 하는 SOC의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좀 책임져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방직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원희룡 그 장관이 오셨을 때 한 1,50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국가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 어등산은 아직 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SOC를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공간이 나온다면 충분히 국가를 상대로 시민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광주시가 1조 원, 통 큰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이 안 되는 예산을 1조 원, 2배 가까이 했는데 우리 공인성 교수님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셔요? 예, 뭐 지금까지 1조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 숫자를 들었을 때는 하고 이제 약간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놀라게 되고 굉장히 큰 돈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언제나 이제 이것이 협상,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설령 누군가가 큰 돈이라고 느꼈더라도 그걸 크다고 반응을 하는 순간 이제 협상에서는 불리해지니까 또 그걸 큰 돈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습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과 광주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게 되는 인상은 광주시가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들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1조라고 하는 액수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좋게 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영리한데 나쁘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어서 자꾸 상대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를 얻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가 있을지 평론하는 입장에서 쉽지만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을 어쨌거나 이 두 지자체 또는 세 지자체장들이 잘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영길 기자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통큰 1조 원. 1조 원이요. 지금 어쨌든 전남도에서는 반응이 별로 안 좋잖아요. 1조 원을 받아야 되는 전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이게 오히려 좀 강한 메시지로 이 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남도하고 광주시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전남도는 분명히 무안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지금 지원금도 문제이지만 빨리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합쳐달라. 그래서 빨리 이것을 확언을 받고 그다음에 도지사께서는 자기가 힘을 써서 내가 무안을 설득할 수 있다. 해보겠다. 광주시 좀 믿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광주시는 옆에서 계속 한평이랑 좀 얘기를 하고 한평 편입이 얘기가 나오고 이 1조 원 같은 경우도 한평을 염두에 둔 1조 원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남도 입장에서도 이게 무안으로 안 가고 한평으로 가게 되면 전남도 입장 무안공항 활성화도 물 건너갈 수가 있고 또 한평과 무안 간의 갈등이 더 커져가는 그런 우려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 입장에서 그렇다고 지금 무안에 또 올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 발표문을 공개해 드렸는데 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조 원만으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공동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가 되든지 간에 1조 원은 그 지자체가 지역개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지역이 확정되거나 혹은 예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시면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추가적인 사업들이 발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또 이제 얘가 한평이 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빅그린 산단 같은 경우는 한평과 연계해서 지금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광주도시공사가 그 공사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약속했던 것 중에서도 광주의 공공기관, 뭐 대표적으로 보면 광주 그 교육원 같은 경우를 옮기겠다 했는데 그 비용은 이 예산과 상관없이 저희가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말씀처럼 가장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민간공항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이 1조 원과는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치 의향을 가지신 지자체가 의견을 표명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표명만 하면 민간공항도 얼른 주신다는 그 얘기인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무안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무안이 요구하는 바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강진 부시장님 처음 말씀한 중에 그 화살 만들 각오로 예. 욕먹을 각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시장님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난 1년을 소통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느냐 소통의 부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예. 아무래도 욕먹을 각오로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뭐 트롤리 딜레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명이 사고가 날 일을 누군가가 키를 조작해서 1명이 사고가 나면 그 1명의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근데 지난 1년의 상황은 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뭐 5.18 단체와의 관계든 한국노총과의 관계든 뭐 여러 이해 집단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만족스럽게 들어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시민에게는 옳은 방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초기에는 좀 시끄러웠는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 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동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건건이 상황들을 다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깊이 있게 내용들을 다 아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표면화되어 있는 모습에 많은 부분 반응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옳은 방향이라면 화살을 맞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선택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와의 갈등 같은 경우는 시의회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길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초선 의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스스로도 좀 혁신안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 스스로가 기존의 의회를 대하듯이
너무 좀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광주시에 화살을 쏘는 사람은 시의회하고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예요. 우리 공인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대의 이제 소통을 문제 삼는 데에 이제 심리적 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150만 시민과 시장이 다 소통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소통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거기에 개입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기능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나 어떤 소통을 대신 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점은 이제 진단을 해서 보충하거나 강화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강 시장님이 아마도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건데. 광주 지역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혹시 또 이런 비판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도 뭔 말할지 다 아는데 이러면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때 뭐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말은 되게 이제 어떤 이익을 요구하거나 어떤 민원성이거나 그럼 오히려 그것이 특정인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고 반대로 다수 시민의 의견이 과소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인격적 결함이거나 어떤 태도의 문제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복잡한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은 더 정교하게 비판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기 기자, 오늘은 광주 경실련이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참여자치 21일. 예, 맞습니다. 저희 쪽 시민단체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 뭐 평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가가 굉장히 박할 줄 알았는데 오늘 경실련 평가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도시철도 2호선 예산 확보라든지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 유치에 대해서 뜻밖의 성과를 도출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미래지향적인 변화 이끌어낸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조금 구체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성과에 대한 조급증, 과정과 절차보다 결과를 우선시한다, 소통 부족,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강기정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를 50%를 넘긴 적이 없다. 그래서 평균 지지율이 41.4%인데 강 시장이 당선됐을 당시에 득표율이 74.9%. 그러니까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 시민들조차도 현재 강기정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정 1년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이 예전에는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대의기구를 통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출을 통해서 이제 당선된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곳을 예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주온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매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월요 대화나 수요 정책 소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관계자 분들과 시민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단체만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강기정 시장과 시민단체 중에 어느 곳이 나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를 묻는다고 할 때 과연 강기정 시장 그 체제가 더 낮게 나올 것인가, 스스로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와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오늘 임명했고 5개 부처 차관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전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 장 차관 인사 어떻게 보셨나요? 장관은 네.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네. 스테이시키고 차관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 네. 비서관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네. 대통령실 직영 체제로 장관은 허수아비, 실세 차관과 거래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직영이요? 직영이죠 그럼. 그전에는 직영이 아니고 뭐였나요? 아니 그러나 절차가 네. 있었잖아요. 총리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헌법,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헌법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곧 네. 나에게 충성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헌법에 충실하면은 네. 국가 원수인 대통령한테 잘하라는 명령을 잘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라. 뭐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을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무시하는 네.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어떤 부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본이 총리가 바뀌더라도 네. 어떤 공무원이 그러한 학살을 안 당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과거 정권에서 일한 공무원들에게 보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과거 정권에서 일한 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아니 그러니까요. 직업 공무원 제도를 네. 대통령께서 정착시키는데 해주셔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정치적으로 공무원 사회도 네. 숙청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가령 교육부의 예를 들자면은 뭐 대통령이 작년부터 뭐 연초부터 킬러 문항 배제하라 지시를 했는데 모의 수능에서 그게 평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일을 안 한 거니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갈고 뭐 이렇게 조직에 좀 뭔가 변화를 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무조건 잘못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 지금 말씀하신 네. 수능 시험 문제, 킬러 문항 제해라 어쩌라 하는 것은 평지풍파를 대통령이 일으켜놓고 담당 공무원이 면직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어느 부처 같은 경우는 뭐 1급이 전원 지금 사표를 내놓고 인사 기다리고 있다 그런 보도도 그것이 있고. 얼마나 큰 국정 공백이에요. 그러면 1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그 공직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을 일제히 다 교체를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업무 공백, 국정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성실한 공무원들이 네.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정권 눈치 보고 거기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 자기들의 몸을 보신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소신 행정이 나오겠냐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발언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말씀이 안 되죠.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하면은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에 제가 부역을 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는 뭐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정권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계속 발전해야지 반국가 세력이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글쎄 모르죠. 근데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뭐 반국가 세력 맞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요즘 좀 홍준표 시장이 외로우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한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야권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쫄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쫄 사람은 아니에요. 쫄 사람은 아니다. 쫄 사람은 아니지만 네. 또
홍준표 시장도 네. 보수 우파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냄새요? 무슨 냄새가? 저런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좀 뭔가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번지는 게 아니라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까요?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서 캄다운 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이다, 간첩이다. 터진 입으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도 같이 조장하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마이뉴스 TV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두고 갈등 빚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만두게 됐다. 굉장히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추미애 장관이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시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또는 식사를 할 때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찰 개혁 관계로 충돌이 자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동반 퇴진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 장관을 콕 집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또 잠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 추미애 후 윤석열 퇴진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기자실 가서 발표를 하고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법무부로 가신 거예요. 그게 사실 거기에서부터 잘못돼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퇴진도 늦어졌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퇴진도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 전 장관 워딩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통령 뜻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보고를 들어간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유임을 해야지 윤석열 총장이랑 징계 이거 마무리 짓고 검찰 개혁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래도 그만둬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거는 결국 대통령 의중이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보가 잘못 들어와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다음 보고 들어가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럼 본인이 확인을 했다고 글쎄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그러한 퇴진을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이제 순차 퇴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씀을 아니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요거는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어요. 요거는 워딩이 추 전 장관 워딩이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다 느꼈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에 지대한 공을 추 장관이 세웠다 이렇게 뭐 비아냥대면서 총선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나오려고. 추미애 장관이 뭐가 좋아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겠어요. 그러지는 않고 자기도 어떻게 됐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고 윤석열 총장의 그러한 것과 충돌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은 그러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국회로 가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다른 사람 제가 네. 특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 참배했는데 참배한 뒤에 기자들 만나서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겨냥도 했겠지만은 그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네. 몇 차례 그러한 것을 연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이 혁신이나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도덕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요. 저는 도대체 네. 제가 페이스북에 네. 화가 나서 썼어요. 양이 씨는 네. 뭐가 틀어졌냐. 아니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정은 대화해라. 야당 네. 민주당과 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틀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양이 씨가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네. 대여 투쟁을 할 때인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네.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이게 물론 네. 김대중 대통령 묘소도 선친 묘소도 5.18 네. 참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네. 두 분이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하라는 거지 저렇게 변죽 울리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변죽은 이낙연 대표가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아니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전 대표가 귀국하니까 현 대표가 전화해서 만나자 했으면 빨리 만나야지 왜 저러고 다니냐 이거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저러고 다닌다는 거는 워딩이 좀 센 말씀.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못해요. 대통령도 제가 잘못하면은 계속 비난을 하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네. 그럼 북한 전쟁부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저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북한과 일본이 네. 접촉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경제 문제가 네. 일본에서는 납북자 문제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북한은 김정은은 통일, 일본하고는 통하고 봉남, 네. 한국은 안 해요. 패싱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곧 통미, 네. 봉남의 순으로 간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북한이랑 직거래하고 우리가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보 되는 거죠. 그 윤석열 얘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던데 현정은 현대 회장이 방북하겠다고 하니까는 북한에서 뭐 그런 거 없다, 뭐 방북 없다 하는데 그 발표하는 주체가 예전 같으면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어서 아태 평화이나 조평통 이런 데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외무부 국장 명의로 발표를 하고 표현도 입경이 아니라 입국이라고 해서 완전 딴 나라 취급을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타국 대우를 하겠다 하는 거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선대 인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상 이거 짧게 이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경기도 양평 강상면에 있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원래 양평군 양서면으로 예타까지 다 통과돼서 하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땅으로 틀어져 갖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걸 언론에서는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더라고요. 고속도 라인. 권력 잡았으니까 그런 일 하겠죠. 아니 보세요. 어머니 김건희 여사 양평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조사도 안 하잖아요. 그 권력 잡았으니까 네. 양평에 있는 어머니 땅인지 뭐 오빠 땅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땅인지 모르지만은 거기까지 이어가겠죠. 이런 짓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저희 고향에도 좀 길을 좀 연결을 해주죠. 그거는 국정원장 하실 때 하시지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안 했죠.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설사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발상도 안 해야 되지만은 그 땅이 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없는 길을 내서는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뭐 국민적 의혹 사는 행동 안 하겠다 하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그건 허용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뭐 김건희 여사가 저기 우리 집 땅이 있는데 저쪽으로 저 고속도로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갑자기 변경? 아니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밑에 참모들이나 알아서 기억겠죠. 근데 밑에 참모들은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아니요 알겠죠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웃는 거 아니에요. 그 아부하는 놈들이 그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충북도청에서 윤 대통령 부부 뭐 사진전을 연다고 했다가 지금이 뭐 거기가 북한이냐 뭐 우상화하냐 이런 막 비판이 쏟아지니까 하루 만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민주당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에 의거해서 픽업돼가지고 안산에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네. 40대 과기부 장관을 했어요. 제 밑에서 부대변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산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지만은 호시탐탐 충북지사를 노리고 네. 국민의힘 전신 당을 문을 두드린 것도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지사 됐으니까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충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내가 김정은이를 왜 비난합니까? 김정은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은 하면은 국민들이 화를 내요. 그거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득보겠죠. 아니 근데 본인들도 정치인인데 과유불급을 하면은 그 윤 대통령한테도 김건희 여사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본인한테도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네. 닭 같은 일이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사흘간 폭염특보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호남 지역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